오늘 또 글 세 편을 우리 또 금밀한 금이대 몸값이 올라갔어요? 금밀한 전여우 안녕하세요. 야우비의 이별의 방식 청여우. 아이고 뒤늦게 나왔어요. 청여우 강양수, 금여우 전미란, 백여우 김영주입니다. 이별의 방식 1, 2, 3, 4, 5부까지 있잖아요. 네. 4부를 지난주까지 마쳤어요. 네. 오늘은 마지막 네. 마지막. 5부. 네. 5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미워도 미운 것만은 아니고. 누가? 백여우 딱 이 제목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생각나는 사람. 남편. 사람이? 그래. 아마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배우자가 그쵸. 아닐까. 네, 배우자. 아마 그 생각하면서 조금씩 웃음도 나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또 낭독, 또 우리 금여우가 세 편의 글을 낭독을 했었잖아요. 금여우는 그렇게 세 편을 쭈루룩 낭독하면서 어떠셨어요? 네, 글 세 편을. 굉장히 집중이 잘 됐어요. 아, 잘 되고 또 내가 썼지만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는 것처럼 새삼스럽고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백여우는 그동안 읽느라고 제대로 감상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온전히 여기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집중이 잘 됐어요? 한 사람이 읽는데 세 사람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마다 느낌이 다 달라서 한 번에 듣는데도 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듣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어떤 거는 소녀스럽고 어떤 거는 그쵸 조금 구수하고 또 어떤 거는 아련하고 그래서 글마다 또 작가가 읽는 그 톤이나 음색이 다 달라서 그냥 쭉 세 개를 한 작가가 한 목소리로 읽는데 다 다르게 조금 느껴져서 새로웠어요. 그랬구나.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과 또 낭독을 하는 거를 온전히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네. 했죠. 네. 네, 오늘도 글 세 편을 우리 또 금밀한 금이대 몸값이 올라갔어요? 금밀한 전여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헷갈려. 하기 전에 그리고 잠깐 여기 화면에 아마 지금 이 전시되어 있는 네, 홍경원 선생님의 네. 누드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우리 홍경원 작가님의 초대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마 이게 나갈 때쯤이면 아쉽게도 전시는 끝나거든요. 아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모질이 그 마음 휴게소 들어가시면 또 이게 다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글을 함께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는 돼지. 딱 100근이네. 아니 무슨? 돼지로 치면 제일로 맛있을 때요. 내가 체중계에서 내려오자 남편이 뒤따라 올라서려다 숫자판을 내려다보며 뱉은 말이다. 가축도 아니고 사람의 체중을 근수로 계산하다니 원. 나는 아랫입술을 깨문 채 남편을 향해 레이저 눈빛을 쏘았다. 그의 말끝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옥신각신하자니 전에 없이 힘이 붙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에너지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불현듯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니던 때가 떠올랐다. 부인은 남편에게 먹힌 상태입니다. 먹혔다는 임상심리 전문의의 말을 듣던 그날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상대가 뱃속 깊이 삼키는 동안 먹힌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 우울은 참음과 인내로 해결되지 않았다. 눈안에 핑 도는 물기를 안으로 들여보냈던 마음의 정처가 문제였다. 진단을 받은 날부터 나는 새삼 기겁을 하며 먹힌 상태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쳤다. 그동안 당신이 알던 내가 아니야. 잃어버린 저돌성과 야생성을 찾으려는 멧돼지처럼 공격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칠 때면 쌀바가지를 집어 던졌다.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자 나의 돌연변이에 남편은 놀라워했다.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었던 성격이었다. 나는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내던진 리모컨이 거실장에 날아가 유리가 박살났다. 내 안에 숨은 짐승이 뛰쳐나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집안은 자기가 토한 오물 이를 뒹구는 돼지 우리로 변했다. 내 태도에 당황한 남편은 달아나듯 집을 뛰쳐나갔다. 그렇게 부대낀 뒤에야 서로를 둘러싸고 있는 감정의 맥락이 겨우 잡혔다. 싸움은 결국 결혼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결혼 30년째다. 먹힌 건 나인데 왜 허기진 것도 나인지. 미워도 미운 것만은 아니고 좋아도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다가가도 외롭고 다가와도 허하다. 뒤꿈치도 보기 싫다가도 그가 입맛 없다며 라면 끓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나다. 왜 끝까지 미워하지 못하는지. 결국 내가 더 사랑하기에 먹혀버린 것만 같고 반대로 남편은 그런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안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는 것 같다. 마음 안팎이 평안해지니 빈번하게 출몰하던 내 안의 짐승도 잠잠해졌다. 한때 눈만 맞춰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누가 더 사랑하느냐, 덜 이해하느냐, 무게를 드레질하는 것보다 섣부른 기대를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쪽으로 눈금이 기운다. 각자 기대치를 저울에 달아보면 쓸쓸하고 애롭지 않는 이가 어디에 있을까. 한 달이 건너서 있다가도 그가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 하필이면 웬 돼지? 아니, 돼지 백근이면 크지도 작지도 않고 잡아먹기 딱 좋다고. 애정 표현은 더더욱 아니요. 참 할 말도 그리 없을까 싶어 어이없이 씩 웃자 그도 따라 웃는다. 그래, 뜨거운 가마솥에서 삶아진 고사쌍의 돼지 웃음처럼 간과 허파를 다 내놓고 미소 지을 때 정성스런 절을 받지 않던가. 분꽃. 시장 골목 모퉁이에 수선집이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가게에는 세월이 묻어 반질반질한 재봉틀을 품고 있는 여자가 있다. 그녀는 손끝이 워낙 야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선값을 10년 전 가격으로 받기에 들르곤 한다. 낮은 차양 및 나무 괴짝에 분꽃이 맑게 피어 있다. 앙증맞은 꽃 나발들을 눈여겨 바라보는 내게 그녀는 분꽃이 피면 저녁살을 안 쳤다는 어릴 적 얘기를 하다 친구들 공부할 때 봉제 공장에서 미식일을 해왔다며 내력을 들려준다. 14살 때부터 각성제를 먹어가며 밤낮 없이 품었던 재봉틀이란다. 월급 받아 아버지 약값 대고 송아지 사주고 동생들 공납금을 댔다며 손님에게 눈 쓴벅이며 풀어놓는 사연이 꽃물 들듯 내게 스며든다. 작년까지만 해도 참을만 했었는데
어깨를 너무 써서 연골이 많이 다른 상태라고 한다. 여름에도 눈발이 들이치는 것처럼 시리고 밤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설친다고 한다. 밀려드는 일감도 반갑지 않다고 했다. 수그렸던 고개를 가끔 들어 보이는 그녀의 눈에 남모르는 눈물이 차 있어 보였다. 드르륵 들들들 박음질 소리가 뼈녹는 자리에서 나는 소리로 들린다. 미싱대의 바느질감을 앞으로 밀어내듯 통증을 밀어내고 있는 걸까. 모서리가 다른 널판지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검은 재봉틀이 말머리로 보이며 그녀가 미싱을 타고 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이 일이 좋아 평생 미싱 일을 한다며 상그레에 웃는 얼굴로 맡겼던 수선 옷가지를 내게 건네준다. 그녀의 한숨과 신음을 들은 터라 나는 마음을 준다는 것이 수선비 제값에 웃돈을 더 보태어 내밀었다. 그런데 그녀가 손사래를 치며 완강하게 뿌리쳤다. 어찌 해볼 틈도 없이 돈이 헝겊조가리처럼 어지럽게 흩어졌다. 아주 마다하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얼른 주워 담고 고개를 드니 그녀는 마지못해 선웃음을 짓고 있었다. 평생을 그렇게 닳도록 바늘 하나로 세월을 깁는 그녀를 향한 안쓰러움이 사품질을 해대는 바람에 내 감정 추스르느라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았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함부로 계산하려 들다 그녀의 정신만 어지럽혔다. 생의 솔기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노루발처럼 제자리에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으로 호의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픈 팔을 써서 살아가는 그녀로부터 내가 정작 수선해야 할 것은 옷가지가 아니라 내 식으로 재단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수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집 담장 아니면 장독대 옆에나 있을 듯 싶은 분꽃은 슬픈 과거의 꽃 같다. 바늘목에 세월의 바람을 감아온 그녀처럼 꽃송이들이 오므라져 있다. 해질녘이면 시든 꽃이 새 꽃인 양 다시 피어나는 분꽃은 지는 순간을 최대한 유예시키고 있다. 분꽃 발치에 떨어진 얼근 씨앗, 그 까만 먹빛 씨앗이 세상 보는 까막눈을 틔워주듯 먼 눈을 트이게 한다. 수선집에서 수선을 피우다 나오는데 드르륵 드르륵 노루발 소리가 뒤따라왔다. 잘 살 거라는 말. 남쪽 신안군 자운도 섬마을에서 신도시로 이사를 왔다. 이곳은 전셋집이 워낙 귀하기도 했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전셋값이 비쌌다. 선택의 여지 없이 겨우 얻은 집은 큰 길가 옆이었다. 이 집의 문제는 소음이었다. 밤낮 없이 들려오는 찻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섬에서 살던 집은 사방이 적막하고 길을 가도 사람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었는데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신도시는 군데군데 공원이 있지만 마치 하나의 풍경을 드래그해서 복사한 뒤 계속 붙여넣기를 해놓은 것 같은 단지들이 이어져 있다. 소음을 의식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차 바퀴로 변해버리는 것 같아 파도 소리라 여기기로 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바꾸어야 했다. 하지만 살면서 쉽지 않는 일이었다. 곧 이 집을 떠난다. 거친 바깥 세상에 보호막이 되어준 공간이 식구들의 훈기로 가득하다. 수없이 먹고 자고 씻고 반복 속에서 정이 들었다. 낡은 장판과 지워지지 않는 얼룩에는 사연이 묻어있고 벽 기퉁이에 아이의 기재기 표시와 문짝에 묻은 손때가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현관 옆 작은 방은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기거하던 방이다. 서울에 아들집이 있지만 딸은 제살같이 편하다며 오랫동안 머물렀다.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때면 그 방에 들어간다. 한낮이라도 어머니처럼 반듯하게 누워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본다. 유난히 높아 보이는 천장, 한눈에 네 기퉁이가 다 들어오는 작은 방이다. 이 방에서 휑한 눈빛으로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누워있던 어머니, 깨어있지도 자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 모습이 떠오른다. 깊은 평안으로 정해진 삶의 시간을 앞에 두고 자식에게 다 못한 사랑을 저 천장에 매달아 놓은 것일까. 천장에 엄마의 눈길이 떠돈다. 회화는 천장 벽지의 연속 무늬와 함께 무기력하게 벽을 타고 이어진다. 세상을 원망하고 체념하고 또 다시 집착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온다. 가끔 어머니 방에서 노랫소리가 새어나왔다. 흘러간 옛 노래의 느릿느릿한 가락에는 띄엄띄엄 한숨이 섞여 있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기도 했지만 나는 불안 속에 찾아든 따스한 평온이 오히려 가슴 아팠다. 어느 날 집안에서도 잘 움직이지 않던 어머니가 이방 저방 둘러보며 혼수로 직접 골라준 장롱이며 이불을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뒷베란다로 가시더니 늘어진 세간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너는 잘 살고 있으니 잘 살 것이다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고 난 얼마 후 희망 없이 고향집으로 내려가셨다. 그해 겨울 기오는가 싶은데 어느새 사라져버린 겨울 해처럼 그렇게 떠나셨다. 성큼성큼 이삿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아쉽다. 어릴 적 야단 맞고 숨어서 울던 고향집 뒤란처럼 아늑한 슬픔이 녹아있는 집. 엄마 보고 싶다고 흩어져 살던 육남매가 모여들어 북적대기도 했고 어머니의 생의 끝자락에서 함께 나누었던 정담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이 공간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했고 웃다가 울기도 많이 한 생과 사가 질퍽거렸던 집이다. 이사를 했다. 새로 옮긴 집은 넓고 화장실도 2개나 딸렸다. 삶의 열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아파트 옆구리에는 조용한 산책로를 끼고 있고 입구에는 마당 같은 운동장이 있다. 해걸음이면 남편은 미리 마련해 두었던 자전거를 타고 아이는 공차게 신이 나 있다. 나는 산책길을 따라 우편물을 찾으러 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로 간다. 벌집 같은 우편함 구멍들이 뭘 찾으러 왔냐고 묻는 것 같다. 주인이 바뀐 우편함 1403호라는 숫자가 벌써 낯설다. 내 이름자 쓰인 우편물을 추려서 나오다 무심히 살던 집을 올려다본다. 짐 꾸러미처럼 싸매고 올 수 없었던 것들, 지금도 1403호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실 것 같다. 나는 어머니가 읊조리듯 부르던 노래 타양사리를 흥얼거리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천천히 발길을 옮긴다.